4월 22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와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리스크에 반등한 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10시 47분경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환율이 17원 넘게 급등하면서 1390원을 상회했고 양시장 3%대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12시 43분경 공격이 없었다는 이란 관계자의 주장이 보도된 후 지수는 낙폭을 축소했으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이 보도되는 등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지난주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3%대, 코스닥이 2%대 급락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에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나스닥이 2%대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5,0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이 2%대 상승하는 등 금융주 강세에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AMD와 마이크론 등 관련주가 낙폭을 확대했고 반도체 지수도 4%대 급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넷플릭스가 1분기 호실적에도 2분기 성장 둔화 전망에 9%대 급락했고 테슬라는 1%대 하락하면서 엑손모빌의 시총이 역전됐습니다.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체로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이 확장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유가는 중동 리스크에 상승했는데 주간으로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중동 리스크까지 고조되면서 위험 회피 강화 및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확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에 당분간 매물 소화가 불가피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고 중국 LPR 금리 결정과 BOJ 그리고 미국 PC 물가 지표 등 주요 이벤트가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유럽 경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최근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그리고 나머지 통화의 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이외의 주요 통화들까지 함께 약해지고 있어서 달러화 강세 독주를 좀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에서 한 60% 가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유로화가 강해지기가 지금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하락세 전환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펀더멘털인데요. 유로존 경기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좀 힘있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나 IMF 모두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을 계속해서 하향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한 내용도 보면은 대출 기준이 지금 좀 더 완화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다시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 천연가스 거래되는 가격이 2월 말부터 오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규모가 유로존에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생산활동 측면에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ECB입니다. 유로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고 물가 상승률도 2%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이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ECB가 5월에 이제 임금 상승률 추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7월 달 인하 개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하 개시 시점이 점점 지연이 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이런 통화 정책 기조 온도 차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인데요. 유럽 의회 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극우 정당 지지도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서베이에서도 보시면 극우 정당이 전체 중에 3위, 5위 정도로 높은 득표를 기록을 할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난민 정책, 친환경 정책, 전반적인 유로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좀 갈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유로존 안에서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유로존은 좀 더 높지만 유로존 내에 경기 개선 신호가 좀 미약하고, 그리고 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달러를 저지할 만큼 유로화가 힘을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SG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탄소 배출권 가격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면 이상기후나 홍수, 폭염 증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나 경제적 손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면 최근까지도 많이 막연하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보험 비용을 보면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보험 가격부터 보면 일단 날씨로 인해 청구된 주택보험이 5.7억 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료에 전가가 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영국의 평균 주택보험료가 전년 동기 14%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보험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가 등록하게 되면 재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동향인데, 이런 재보험 비용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EU의 이런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보험회사들 중에는 이런 재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 홍수와 같은 재해가 일어났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신규 주택 보험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즉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 관련해서 이슈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연말에 분석한 데 따르면 이러한 물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택 가격 자체가 그 동일한 지역 대비해서 한 5% 낮은 그런 상황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 연평균 5%로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막연하게 받아들여 왔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산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보험 인수 자체가 거절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IFRS 죄송합니다. 최근 이제 지속 가능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와 같은 물리적 리스크를 보고하게끔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향후 주요한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 가격입니다. 일단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난주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향인데요. 이와 같은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 회복은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9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확인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동향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수급 이슈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작년도부터 하락해 왔었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부터 이런 탄소 중립 의지가 확인되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동향입니다. 다만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현재 8,750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국내도 자산운용사와 같은 다양한 참여자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물리적 리스크 관련한 사항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빠르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이 지속되면서 ESG의 새로운 차원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건설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46,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8.5조 원, 영업이익 2,500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연결기업의 매출이 북미 관계사 물량 중심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것이 이익률이 상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이익률 부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에선 나쁘지 않고 원전과 해외 사업 등의 다양한 모멘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원가율과 동시에 재무 구조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 분기 연결기준 수년금이 0.9조 원으로 작년 말하고 대비해서 1조 원 이상, 1.5조 원 정도 감소하였는데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이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 만큼 수년금이 빨리 회복되는지가 탄력 있는 주가 반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인프라코어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주 금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기존 만원과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1,573억 원, 영업이익 92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3%와 9.4% 하회했습니다. 엔진 부분은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건설기계 부분이 지난해의 높은 기저와 시장 부진, 또 물류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량은 26,451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8.3% 감소했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555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 감소했고요.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했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중대형 기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액 감소폭은 7.3%로 판매량 감소 대비는 양호했습니다. 2021년에 44%에 이르렀었던 미니 및 소형 제품 비중이 지난해 30%까지 낮아졌는데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국에 대한 한국산 굴착기 수출도 1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8.7억 달러에서 올해 5.1억 달러로 41.6% 급감을 했습니다. 중국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튀르키예만 소폭 증가했고요. 미국, 벨기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부분 30에서 50% 이상의 감소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딜러망 교체 등 판매망 강화와 신제품 출시,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2분기까지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클리오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클리오에 대한 1분기 실적 프리뷰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5% 상향 조정합니다.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브랜드 파워,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우수한 상품 개발력에 힘입어서 연결 매출액이 향후 3년간 연평균 16%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작년 36%에서 2026년에는 42%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22%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7% 하회할 전망인데요. 마케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케어 제품군 비중 상승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된 효과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H&B와 온라인, 홈쇼핑 채널이 모두 고르게 성장하겠으나 면세 매출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8% 성장하고 모든 국가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미국은 9달 청귤시 비타시 세럼의 아마존 판매가 인기를 이어가면서 매출이 47% 성장할 전망이고요. 일본도 신규 채널 확장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이 10%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 외 중국과 동남아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클리오는 지난 금요일에 일본 화장품 판매업체 두원과 수입 대행업체 키와미 지분 100%를 84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3위 화장품 시장인 일본에서 보다 적시에 마케팅을 전개하고 채널별로 차별화된 영업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KB증권은 클리오의 일본 매출이 향후 3년간 연평균 20%씩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쇼핑의 1분기 프리뷰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으로 5% 소폭 하향 조정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4%가량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부진한 영업 환경은 계속되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에 힘입어서 2024년에도 영업이익의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가는 PER 8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과거 대비 크게 완화됐습니다. 지난 2021년 실적을 저점으로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3년째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분기 실적은 총 매출은 2%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4% 하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백화점 부문에서의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1분기 연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백화점 부문은 기존전 매출은 3.5% 성장하지만 희망퇴직 비용과 수원역 쇼핑타운 흡수합병 관련된 세금 등의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할인점 부문은 전년 동기에 부가세 환급 63억 원이 발생했던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전 매출이 4.7%가량 성장한 덕분에 영업이익이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슈퍼 부문 역시 기존전 매출 호조와 할인점 부문과의 상품 소싱 통합 효과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4%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외에 이커머스 부분은 영업 적자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되고요. 반면에 하이마트와 컬처웍스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고 홈쇼핑도 증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엔터 미디어 원슬리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미디어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은 C커머스의 침투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경쟁 심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주요 이커머스 GMV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12.1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쿠팡의 GMV가 4.5조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는데 C커머스에 대응해서 로켓 직구 서비스를 기존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일본 브랜드까지 확장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C커머스는 알리와 테무가 전월비 크게 증가했는데 알리의 경우 한국 상품 전문관인 K베뉴를 오픈하면서 1000억 페스타를 진행한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MAU의 경우 SNS는 유튜브와 카카오톡 간의 MAU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1월에는 22만 명 격차에서 3월 54만 명까지 수준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는 앨범에서 중국 공구 감소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3월 서크차트 탑백 판매량은 619만 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9%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M이 총 266만 장을 판매하면서 엔터 4사 중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NCT 드림의 미니 5집이 총 215만 장 판매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헌터 차트 기준 초동 판매량이 246만 장으로 전작 대비 32.6% 감소하면서 중국 공구 감소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아일릿이 지난 4월 1일 발매한 미니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K-팝 대규곡으로는 처음으로 탑100 차트인에 성공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디어 업종에서 변화가 큰 것은 OTT인데요. 티빙은 국내 야구, 쿠팡플레이는 MLB 서울 시리즈 중계로 트래픽이 가파르게 늘어났고 반대로 넷플릭스는 트래픽이 감소했습니다. 향후 야구 중계 유료화와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카지노의 경우 2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제주를 찾는 중국인 입도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카지노가 내국인 카지노 대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월간 KRX 미디어 엔터 수익률은 전월비 2.2% 상승했는데 하이브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에코마케팅, 콘텐츠리 중앙이 아웃퍼폼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 관한 자료입니다. 먼저 포르쉐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오늘 유럽 주식 포르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포르쉐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신차 구매 대기 수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와 그리고 12개월 선행으로 봤을 때는 PBR과 ROE를 반영한 멀티플 대비 시장 대비 포르쉐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을 확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찾아보면 911이 주력 차종이죠. 911을 포함한 4종의 신차 출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에는 차량 판매에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1분기 인도량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포르쉐는 신차 출시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북미 규제 등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는 4% 감소한 77,64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나메라, 타이칸, 마칸 이런 이제 모델 변경을 앞두고 구형 모델의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기타 신흥 시장의 인도량이 증가했고 로컬 시장인 독일의 인도량은 1.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37% 증가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미 쪽에서 이제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기관 판매 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대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을 상회를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조금 회복세가 나타난 해였기 때문에 포르쉐의 매출이나 EPS도 회복세가 나타났는데요. 연간 인도 대수 같은 경우는 3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매출은 7.7%, 그다음에 EPS는 4.2%, 영업이익은 7.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르쉐의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18% 정도 수준인데요. 경쟁차 대비해서는 페라리가 한 27%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 그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급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해외 주식 존슨앤존슨에 관한 자료이고요.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네, 해외 종목 단다 유중호입니다. 존슨앤존슨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는 존슨앤존슨의 이제 고마진 사업 확대와 그리고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주주 환원에 힘입어서 안전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를 보면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고마진 사업에 집중한 결과로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 총이익률이랑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적 추세를 좀 예상해 보면은 올해는 이제 지속적인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그리고 제약 제품 출시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이제 혈관 내 쇠석술이라는 기술을 가진 의료업체인 쇼크웨이브 메디컬을 131억 달러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약 25개의 신약을 출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가 수준을 보면 존슨앤존슨의 12개월 선의 ROE는 32.8%로 동종기업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이 밖에 또 지난 62년 연속 배당을 인상해온 기조를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분기 배당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상대 주가 수준 12개월 선 P 멀티플 같은 것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PB나 ROE를 감안할 시에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 낮은 변동성의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2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